중동에서 들려오는 긴장 뉴스는 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국제 유가 차트가 조용히 방향을 틀 때 그 파장은 결국 한국 가게의 식탁과 통장 잔고로 스며든다. 물가는 천천히 오르지만 체감은 갑작스럽다. 전기요금 고지서 주유소 가격표 마트 진열대의 숫자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중동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에너지라는 단 하나의 연결 고리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충격이다.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즉각 환율 압력을 받는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물가 상승은 다시 금리 정책을 압박한다. 이 과정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용하다. 시장은 아직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융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척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이 조용한 구간에서 시작됐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역시 초기에는 작은 불안 신호에 불과했다. 중동의 불안은 단순한 지정학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약한 연결 부위를 시험하는 신호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가 어떻게 물가와 에너지 비용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왜 이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는 항상 숫자보다 먼저 분위기로 나타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다. 원유 선물 가격은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전부터 움직인다. 해협 봉쇄 가능성, 송유관 공격 소식, 외교 협상 결렬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때 유가는 오르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변동성이다. 가격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는 곧 환율 시장으로 번진다.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흔들리면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상승한다. 아직 위기라고 부르기엔 이르지만 금융 시스템은 이미 긴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주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린다. 그러나 수입 기업의 원가 계산서는 달라진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서서히 쌓인다.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오를 준비를 끝낸 상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런 모습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환율은 급등하기 전까지 몇 달간 불안한 횡보를 이어갔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작고 조용하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다. 그 순간 경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중동 위기가 경제 충격으로 바뀌는 과정은 한 줄의 인과관계가 아니다. 여러 톱니가 동시에 맞물리며 작동한다.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입 단가를 끌어올린다. 한국처럼 원유와 가스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이 변화가 즉각적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비싼 달러로 에너지를 사 와야 하고 그 비용은 전력 요금과 연료비에 반영된다. 이 지점에서 환율의 역할이 커진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같은 배럴의 원유라도 원화 기준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 물가 압력은 이중으로 쌓인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와 부동산이 압박을 받는다. 금리를 유지하면 물가와 환율이 흔들린다. 이 딜레마는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때 유동성은 빠르게 경직된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신용이 점점 마른다. 경제 충격의 핵심은 가격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 가격 변동성이 신뢰를 무너뜨릴 때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모든 단계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중동 위기와 에너지 충격이 어떻게 각국 경제를 시험했는지가 선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풀었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유가는 외부 변수였지만 통화 신뢰가 무너지자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다. 그리스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취약성이 결합되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자 시장 접근 자체가 막혔다. 터키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에너지 수입 비용을 떠안았고, 결국 리라화 급락과 생활 물가 폭등을 동시에 겪었다.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수출국이었지만 정치 불안과 통화 남발로 신뢰를 잃자 오히려 에너지 가격 변동이 내부 혼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중동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했을 때 문제가 증폭됐다는 점이다. 환율과 금리 재정과 유동성의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비용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변한다. 한국 경제가 이 사례들에서 배워야 할 것은 위기의 형태가 아니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면 중동 위기가 왜 물가와 에너지 비용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더 분명해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낮고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이 높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는 즉각 악화되고, 이는 환율의 부담으로 전이된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린다.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은 단기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누적된 비용이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금리 정책은 더욱 복잡해진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압박을 받는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선택하면 환율과 물가 불안이 커진다. 이미 높은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이 선택지는 모두 부담스럽다. 기업 역시 원가 상승과 내수 둔화 사이에서 투자를 늦춘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중동 위기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사건이 아니다. 한국 경제 전반의 균형을 시험하며 그 부담은 결국 개인의 생활비와 미래 선택으로 전가된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가 상승은 늘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늘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재정 정책은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과 세금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요금 조정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달라진다. 이때 중앙은행은 더 어려운 판단에 놓인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부담이 커진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낮추면 경기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이 다시 고개를 든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긴축을 선택했다. 그 대가는 컸지만 통화 신뢰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반면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는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신뢰 관리다. 시장이 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대응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중동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이 시험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거시적 충격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다. 월급 명세서보다 먼저 바뀌는 것은 지출 구조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고 주유비와 교통비가 늘어난다. 식료품 가격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조금씩 조정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첫째, 고정비 점검이다.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소비 구조를 재정비할 여지가 있다. 둘째, 부채 관리다. 금리 방향이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변동금리 비중을 점검하고 상환 여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셋째, 유동성 확보다.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중요해진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 물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준비되지 않은 중산층이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투기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중동 위기가 한국 경제를 흔들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불안을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작은 판단 차이가 위기를 견디는 힘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중동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 위기는 언제나 에너지라는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건드린다. 환율과 물가 금리와 유동성은 서로 분리된 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인다.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뒤따라 반응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쌓아왔다. 외환 보유의 금융규제 것이 건전성 정책은 분명 과거보다 강해졌다. 그러나 에너지 의존 구조와 높은 가계부채라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동 위기는 이 취약한 지점을 반복해서 시험한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구조를 이해하면 충격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물가 상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재난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과정의 결과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늘 멀리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드러난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숫자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잠시 멈춘다. 중동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에너지 가격 그 자체보다 금융 조건의 변화다.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충격은 자금의 방향이 바뀔 때 나타난다. 국제 자본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한 통화와 시장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달러 유동성은 빨려 들어가듯 집중되고 신흥국 통화는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자금은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이탈이 급격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 금융 환경은 달라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고 은행은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꾼다.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경제는 숫자상 성장률보다 체감 경기가 먼저 꺾인다. 소비자는 불안을 이유로 지출을 미루고 기업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투자를 연기한다. 중동 위기의 금융 충격은 이렇게 실물 경제로 천천히 번진다. 문제는
이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자금의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자금의 흐름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과 가계 신용이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은 위험을 반영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중동 위기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결정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시장 반응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먼저 줄어든다. 가격이 당장 급락하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말라가며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관망으로 돌아선다. 이 국면에서 가계는 자산 가격보다 현금 흐름에 더 민감해진다.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비 상승이 겹치면 소비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과거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부동산은 한동안 버티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융 조건이 경직되자 뒤늦게 조정을 받았다. 중요한 점은 중동 위기가 부동산 위기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금리 환율 유동성이라는 조건을 바꾸며 서서히 압박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개인과 가계의 선택지를 점점 좁혀간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의 방향보다 감당 가능한 위험의 범위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기업 부문의 부담도 점점 뚜렷해진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업과 운송업처럼 전력과 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가격에 전가하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생산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수출 기업조차 안심할 수 없다. 달러 매출이 늘어도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크다. 대기업은 환율 해지와 자금 조달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금융 비용 상승을 그대로 떠안는다. 유동성은 여전히 시스템 안에 있지만 위험이 커질수록 자금은 안전한 곳에 머문다. 기업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투자 계획은 뒤로 밀린다. 고용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신규 채용은 줄고 임금 인상은 억제된다. 중동 위기는 이렇게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조금씩 약화시킨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현장에서 체감된다. 위기는 숫자보다 먼저 사람들의 판단을 바꾼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동 위기가 촉발하는 불안은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전염된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르는 기준은 성장률이 아니라 신뢰다. 위기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재정 건전성, 외환 보유액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CDS 프리미엄은 이 판단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수치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스 위기 당시에도 초기 경고는 작은 CDS 상승이었다. 이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시장 접근성이 막히면서 위기는 현실이 됐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역시 비슷했다. 외부 충격은 늘 계기였고 진짜 문제는 내부의 취약성이었다. 중동 위기는 글로벌 공통 변수지만 각국 경제는 저마다 다른 내구성을 가진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과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강해졌다. 그러나 에너지 의존과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위기는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같은 파도라도 어떤 경제에는 작은 흔들림으로, 어떤 경제에는 균열로 남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길어질수록 물가의 성격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일시적 상승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굳어진다. 운송비와 전력비 상승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기초 비용이 된다. 이때 물가는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 체계의 재편으로 나타난다.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 지점에서 움직인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기업은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형성된 기대는 정책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은 배경에도 이런 심리 변화가 있었다. 중동 위기가 한국 물가에 주는 가장 큰 위험은 급등이 아니라 고착이다. 물가 상승이 일상이 되면 실질 소득은 서서히 깎인다. 같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 과정은 통계보다 생활에서 먼저 체감된다. 물가의 방향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진짜 분기점이다. 물가가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균형이다. 소득은 서서히 오르거나 정체되는데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비용은 줄이기 어렵고 주거비와 교육비 역시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 이때 가계는 선택이 아니라 포기를 하게 된다. 여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깨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뒤로 미룬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이런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이 된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는 약해지고 이는 다시 기업 실적과 고용으로 되돌아온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장기적인 후유증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위기는 끝났지만 삶의 기준은 한 단계 낮아졌다.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생활 구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다. 물가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꾼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왜 중동 위기는 반복해서 한국의 물가와 에너지 비용을 흔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과 금융시장에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은 성장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취약점이기도 하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유가 환율 금리 유동성이라는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태도다. 정부와 중앙은행 기업과 개인 모두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충격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다음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동의 불안은 멀리 있지만 그 영향은 늘 가까운 일상에서 시작된다. 정책과 시장 개인의 선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비용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물가는 결국 잡힐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결합된 인플레이션은 행정 조치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가격을 누르면 왜곡이 쌓이고 보조금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 부담은 언젠가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중앙은행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리는 만능 도구가 아니며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이다. 위기를 일시적 현상으로 오해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반대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면 선택은 보수적이지만 지속 가능해진다. 기업은 무리한 확장을 자제하고 가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며 정책은 신뢰를 우선한다. 중동 위기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향후 몇 년의 경제 풍경을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가 끝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늘 새로운 기준을 남겼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비와 저축 고용 구조가 달라졌듯 에너지와 물가의 충격은 이후의 선택을 바꾼다. 중동 위기가 남기는 흔적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비용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물가는 새로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복이 아니라 적응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위기 이후에 다시 정의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중동의 불안이 던진 파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와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앞으로의 국면에서 한국 경제를 가르는 기준은 성장률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빠른 반등보다 버티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이 일상이 되면 경제 주체들은 점점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재정 여력을 계산하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은행은 한 번의 결정이 남길 신호를 더 신중히 따진다. 기업은 당위 이익보다 현금 흐름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한다. 가계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는 필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변화는 침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적응 과정이다. 그리스와 터키가 겪었던 실패는 위기 자체보다 대응의 방향에서 나왔다. 구조를 무시한 낙관은 더 큰 비용을 불러왔다. 중동 위기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일상 속 판단으로 연결하느냐는 문제다. 경제 뉴스는 것이 지표로 가득하지만 개인의 삶은 매달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고정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부채를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지,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중요해진다. 이는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한 현실적인 판단이다. 중동 위기는 언젠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모든 것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여유를 남기는 선택은 위기 이후에도 힘이 된다. 한국 경제는 늘 외부 충격 속에서 방향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와 선택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다. 중동 위기 이후의 국면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경제 충격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유가는 먼저 반응하고 환율은 그 다음을 따른다.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생활 속으로 스며들며 고용과 임금은 가장 늦게 반응한다. 이 지연이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든다.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많은 기업과 가게는 문제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번 균형이 무너지자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의 중동 위기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지표가 아직 견고해 보인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을까? 위기의 본질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작은 부담이 겹치고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질 때 경제는 취약해진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너무 이른 공포도 위험하지만 늦은 대응은 더 큰 비용을 남긴다. 균형을 잃지 않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Part 21. 결국 중동 위기가 한국 경제에 남기는 가장 큰 영향은 숫자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다.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경제를 더 이상 먼 이야기로 둘 수 없게 된다. 국제 정세와 환율 금리 결정이 개인의 생활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이 인식의 변화는 불편하지만 중요하다. 경제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배경이 된다. 앞으로도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지역은 달라질 수 있고 원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금융이 얽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는 것이다. 이해는 공포를 줄이고 선택의 범위를 넓힌다. 중동의 불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불안이 어떤 경로로 우리의 일상에 도달하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 환경을 가늠할 때 중요한 변수는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조합이다. 에너지 가격 환율 금리 재정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진다. 시장은 완벽한 해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향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본다. 중동 위기 국면에서 에너지 가격이 출렁일수록 환율 관리와 유동성 공급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모호한 신호는 비용을 키운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실패는 정책의 수단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됐다. 반대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통스러워도 일관된 선택이 있었다. 지금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물가를 누르는 조치와 중장기 구조 개선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 공급선 다변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느리지만 확실한 완충 장치다. 이 선택들이 쌓일수록 외부 충격의 파괴력은 줄어든다.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누적 효과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위기 국면에서 모든 결정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기준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지출과 부채 저축과 투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할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에너지 비용과 물가가 흔들릴수록 가계의 재무 구조는 단순할수록 버티기 쉽다. 과도한 기대 수익을 쫓기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여유를 남기는 선택이 중요해진다. 중동 위기는 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생활 방식은 외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워진다. 위기는 늘 끝난다. 다만 끝난 뒤의 모습은 준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늘의 인식과 선택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중동 위기는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에너지 질서 변화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한다. 세계는 이미 값싼 에너지에 기반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가 되었고 공급망은 더 이상 효율만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이 변화 속에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에너지 비용이 오를수록 산업 구조는 시험대에 오른다. 전력 다소비 산업은 경쟁력을 재검토해야 하고 기업은 효율 투자와 비용 구조 조정을 동시에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 과거 위기들이 금융 시스템을 재편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생산과 소비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중동 위기는 그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에 가깝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할 때 발생한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지나가는 관점이 아니라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사회적 파장이다. 물가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숫자보다 감정에 먼저 영향을 준다.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불신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 이때 사회 전체가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해진다. 모든 부담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 구조 개선은 늦어진다. 반대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불만은 쌓인다.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중동 위기는 한국 사회의 선택을 요구한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며 구조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을 유지하려다 더 큰 충격을 맞을 것인지다. 어느 쪽이든 비용은 존재한다. 다만 차이는 시간과 규모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지금의 물가와 에너지 비용을 일시적 불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복될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의 경제 풍경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동 위기가 남긴 여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숫자의 회복보다 신뢰의 회복이 더 중요해진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유가가 안정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불안이 남는다. 이 불안은 소비와 투자 결정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기업은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정하고 가게는 지출을 신중히 통제한다. 이런 태도 변화는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위기 이후의 경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책은 더 많은 설명과 설득을 요구받고 시장은 작은 신회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동 위기는 한국 경제에 경고를 남겼다.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성장의 크기보다 안정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교훈을 어떻게 제도와 선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음 위기의 파급력은 달라진다. 회복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일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개인의 시선으로 다시 마무리해보자. 중동 위기와 같은 거대한 사건 앞에서 개인은 무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된 선택이다. 물가가 오를 때 어떤 지출을 줄이고 불확실할 때 어떤 결정을 미루는지가 중요해진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그 인식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대응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중동의 불안은 언젠가 잦아들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금융이 얽힌 구조적 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 대신 준비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해의 출발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적 이해를 사회 전체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중동 위기가 던진 질문은 경제 시스템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값싼 에너지와 안정된 환율을 전제로 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앞으로의 경제는 효율보다 안정 속도보다 지속성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뿐 아니라
교육산업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비용이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될 때 사회는 더 많은 완충 장치를 필요로 한다. 공공요금 정책 취약계층 보호산업 전환 지원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선택이 쌓이지 않으면 다음 위기는 더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다. 중동 위기는 한국 사회에 하나의 거울을 들이민다. 우리는 이미 바뀐 세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정상 상태를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향후 10년의 경제 체력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중동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유가 상승 환율, 변동 물가 압박은 각각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이다. 그 흐름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따라 움직이며 개인의 일상에 닿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위기를 예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해는 공포를 줄이고 공포가 줄어들면 선택은 더 명확해진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는 불안정할 것이고 에너지와 금융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금의 변화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위기의 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다가간다. 이제 조용히 마지막 장면에 도달한다. 중동 위기가 한국 물가와 에너지 비용을 흔드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구조로 수렴한다. 에너지에 대한 의존 금융시장과의 연결, 그리고 선택의 누적이다. 위기는 늘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긴 시간을 들여 따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가와 환율 금리와 물가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서로 얽혀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같은 불안에 놀라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수많은 외부 충격을 겪으며 방향을 찾아왔다. 지금의 중동 위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지나며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알고 에너지 비용의 의미를 이해하며 개인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위기 이후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변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